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여기까지 했었는데, 지난주에 비가 왔는데 오늘은 다행히 또 비가 안 와서, 지난주에 좀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좀 5분 정도만 있다 하자 했는데 다 오셨네. 자, 지난주 여기, 규모 검토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질려는 건축물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땅을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고 이거에 맞는 땅을 검토한 후에 사야 되고 그리고 나서 면적은 그럼 어느 정도 땅이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홀로 디벨로퍼 하는 거는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 50평에서 100평 사이인데 뭐 서울이나 뭐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도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래서 50평에서 100평 사이 필지였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랬었고 건물 짓게 되면은 우리 전용 면적 있고 서비스 면적 있고 공여 면적 있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이 면적을 키워야 돼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지? 전용률. 그거 얘기 잠깐 했었고.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을 얼마를 더 하냐에 따라 실질적인 전용 면적은 더 커지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야 이거 18평인데 왜 이렇게 커? 그건 확장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가구 다세대도 확장이 되면서 좋아졌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커질수록 전용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내가 많이 짓고 싶으면 면적이 큰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의 면적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전용 면적 전용률이 낮아지더라 해서 이거는 이제 논문에 있던 거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었고 그럼 이제 오늘 할 차례가 여기인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책이 내가 없어. 책이 없어. 62페이지 보세요. 62페이지. 적정 필지 면적 선정인데 아직 밴드 안 들어오셨죠? 밴드 제가 만들어놨는데 오늘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셨어요. 거기 자료 올려놨는데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토지가 100평인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100평인데 제가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하고 볼 때 땅이 작으면 몇 종 일반 주거가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2종 일반 주거가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서울이고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100평 땅에다가 내가 최대한 세대수를 많이 빼보겠다. 그럼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짓는데 제가 웬만하면 연립은 짓지 말랬죠. 연립은 일단 왜 그래요? 하지 마 그냥. 물어보지도 마라. 연립은 안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다세대 중에서 단지형 다세대는 우리나라는 원래는 다세대는 몇 개층 이하로 져야 되죠? 4개층 이하인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조금 완화해줘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한 개층을 심의 거치면은 한 층 더 짓게 줍니다. 그래서 얘는 5개층까지 가능해요.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는. 근데 심의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한 번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지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의 텀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빨리 끝내서 뭐 5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심의 통과하는데 한 달이 또 가기 때문에 내가 5개월 잡았던 걸 6개월 잡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금융 비용이 더 들겠죠. 근데 요거를 단지형 다세대로 짓겠다 그러면 일단 주차장 문제니까 항상 1층은 뭘로 뺄 수밖에 없겠네. 피로티 구조로 빠지고 2, 3, 4, 5층까지 가야 되는데 주거로 쓰이는 거를 몇 개씩 더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 층 더 졌을 때 요게 이제 해당 지역에 뭐를 덜 받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그림은 무슨 제한이 안 받은 상태냐면 1조 제한을 안 받은 상태예요. 보통 우리가 1조 제한은 이쪽이 북쪽이면 1.5m 뛴 다음에 몇 층까지 올라간다고? 3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이만큼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그릴 수 있지만 실무로 나가면 내 이론상의 그림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 부족할 거니까 또 세대수 많아지는 순간 또 이제 주차 대수 때문에 문제 생길 거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지형 다세대는 한 층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럼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용적률이 여기 최대가 얼마죠? 서울은? 200%예요. 그럼 대지에 2배 쌓는 거니까 200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6, 5, 30, 6, 5, 30이네? 그림 그렸는데 60평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얼마를 초과했는데? 200평 초과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면적을 전용 면적을 40평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용 면적 40평으로 했을 때 4, 5, 20 해가지고 전용 면적 200평이 나오는 거야. 주거로 쓰이는 면적 있죠. 주거로 쓰이는 면적을 200평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60평이어도 전용 면적이 40평 정도로 맞춰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만약에 40평짜리로 여기서 전용 면적 40평짜리로 5개 지면은 몇 개까지 나오는 거죠? 5개. 그래서 전용 면적 200평 맞추고 그리고 확장 면적은 나중에 발코니니까 발코니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최대로 이론상 저 땅에다 졌을 때 저 모양이 나오는 건데 전용 면적은 몇 평으로? 40평. 그럼 여기서 이 상태는 땅 모양이 사각형,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나오는데 이 땅 모양이 사각형이 안 되고 중간에 뭐 삼각형 형태가 되거나 이러면 내가 구성했던 거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 주차장도 잘 배치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필지 형상이 가장 좋은 거는 가로 장방형이라고 그래서 도로에 많이 붙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차가 진입할 때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되기 위해서 이게 도로에 접한 게 되게 좁으면 차가 들어가느라고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근데 접한 게 많으면 이쪽으로 주차 빼고 이쪽으로도 주차를 빼기 때문에 가로가 좀 긴 방향, 예를 들어서 사각형인데 도로에 많이 붙게끔 하는 게 현재 형태가 제일 좋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거의 15m 정도 이상 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래요. 보통 도로에 접한 게 우리가 몇 미터만 돼도 허가는 해주냐면 2m만 접해도 허가는 해줘요. 근데 그건 허가는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면 도로가 이게 4m 접했냐 5m 접했냐에 따라 주차장 배치도가 달라져서 나중에 가면 건물 질 때 애매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건축하기 좋은 땅은 좀 이따 뒤에서 나올 거고 여기 주차장 기준 법규만 잠깐 갖고 온 건데 여러분 주차장 관련된 법규 찾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안산이야. 그럼 안산은 안산시 조례상 주차장 기준이 달라요. 이건 이제 법령에 있는 기준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여러분이 이제 평택에 가서 건축을 한다? 그럼 평택시 조례를 또 받아야 되고 해당 지자체 조례를 찾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업무시설을 지면 업무시설은 일반 업무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당 한 대가 나와야 된다 이 뜻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있죠. 상가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라는 얘기는 내가 근생을 뺄 때 135제곱미터가 나오잖아요. 주차 대수 2대 나와야 돼. 그럼 면적을 어떻게 해야 돼? 주차 대수가 한 대밖에 안 나오면 134로 줄여야죠. 근데 이게 어느 시는 150으로 돼 있고 어느 시는 110으로 돼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법률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씩 달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단독주택은 다가구는 빼고 단독하고 다중 같은 경우는 공식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1 플러스 100분의 시설 면적 마이너스 150 그게 나온 값이 땡점 땡땡이 나오면 소수점 두째 자리는 뭐 한다고 그랬죠? 버리고 첫째 자리에서 4, 4, 5 입합니다. 그럼 1.41이 나왔다. 1.41이면 둘째 자리 1은 버리고요. 1.4인데 4보다 작으니까 버리죠. 이렇게 몇 대로 끝나는 거예요? 한 대. 근데 1.51로 되면 0.1 차이지만 얘는 2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법에서 이제 정해준 공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은 여기 50에서 150 사이면은 한 대에다가 150제곱미터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다. 그래서 일단 50 미만이면 주차장이 없어도 돼요. 그럼 빵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단독주택 지을 때 49제곱미터 정도 치면 주차될 수 없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도로인데 건물 하나 져놨어요. 주차장이 없어. 근데 이게 주택이래요. 그러면 주택이면 주차될 수가 없어요. 빵대죠 지금? 빵대면은 얘 면적이 주택이면 얼마란 얘기예요? 50제곱미터를 이하로 해놔야 돼요. 보통 49, 50 정도 돼요. 50 초과할 때마다 한 대가 나와야 되니까. 시골 가다 보면은 조그만 집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상가가 있네. 슈퍼가 하나 있는 거야. GS25. 근데 주차장이 없어 만약에. 그럼 얘는 면적이 얼마란 얘기예요? 133제곱미터란 얘기지. 아직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근생이잖아 이제. 근생은 아까 얼마당 한 대라고 했어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이게 0. 땡땡이 나오면 앞자리 수가 0일 때는 빵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빵대로 보는데 그게 0.99 이렇게 나와도 얘는 앞자리가
땅이면 0대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경매나 공매로 땅을 받았어요. 시골 관련된데 뭐 완전 시골은 아니고 뭐 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농지를 만약에 샀는데 이 땅이 나온 거야. 이 땅이 나왔는데 나는 이 면적을 최대로 활용하고 싶은데 너무 작은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차장을 안 쓰고 내가 만약에 짓겠다 그러면 얘는 그 바닥 면적 합계 있죠. 걔가 얼마 이하여야 돼? 133. 그러면 얘는 주차장 없이도 지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 2대가 나온다 그러면 2대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은 2대니까 168제곱미터 되겠지. 268제곱미터. 이해가 안 되는 건가? 134제곱미터도 한 대니까 2대면은 268이잖아요. 2대 갖고 268인데 더 짓고 싶어도 주차 대수가 한 대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럼 걔는 2층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연면 용적률이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결론은 건물 짓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일조하고 뭐예요? 주차장인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나가서 지어본 사람은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설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다 해놓고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 파기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걸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땅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 봐야 되니까 근데 막상 내가 지려고 했던 건축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일 때고요.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아파트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법률이 아예 달라.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아예 있는데 거기서 주차 대수 선정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라. 주차 대수가 한 대에 미달이 되면 세대당 호실당 한 대를 둬라. 근데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한 대, 한 0.5대. 0.5대면은 만약에 내가 주차 대수가 2대밖에 안 나와. 2대면은 현재 가구를 몇 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개 뽑을 수 있어요. 30제곱미터짜리로 4개. 30제곱미터당 지금 0.5대잖아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면 0.8대로 계산해요.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6가구를 지었어요. 6가구를 지었는데 주차 대수가 6대가 안 나오고 한 5대밖에 안 나와. 근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0.8대가 아니라 한 대예요. 그럼 59제곱미터로 해가지고 하면은 0.8이죠. 59제곱미터로 질 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의 주택 보시면 29제곱미터가 그렇게 많고 58제곱미터, 59제곱미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주차 대수 때문에. 0.8대로 맞추려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8가구인 거예요. 8세대야. 그럼 주차 대수가 몇 대가 나와야 돼? 8대가 나와야 돼, 원래. 근데 주차 대수가 6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6대밖에 안 나와. 그럼 6대 맞추려면 얘를 만약에 59로 해서 하면 0.8대죠. 0.8 곱하기 88이 64, 6.4잖아. 그러니까 버리게 돼 있으니까 6대예요. 6대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60을 넘는 순간부터는 여기 2대가 모자라죠. 그러면 이제 2가구 날리는 거예요. 2가구 날려야 돼. 그럼 6가구밖에 못 지어.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건드려야지. 개인에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개념은 듣고 계시고 나중에 건축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내가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8대 져야 되는 8가구 져야 되는데 이 사람 설계해오는 걸 6가구로만 해와요. 주차 대수 때문에. 그럼 전용 면적을 좀 줄이고 6대로 맞춰서 8가구에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고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건축사가 그렇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힘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끌려다니는 거야, 특히. 이 사람은 지금 6대로도 8가구 나올 수 있다던데? 고상철 걔가 그러던데? 걔가 누구냐고 그러면 저 미팅 시켜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 예. 이렇게 하면 6대 갖고 8가구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건축사는 그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그랬잖아. 이뻐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손을 안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 하나라도 더 줘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근생 보니까 134제곱미터면 몇 평인 것 같으세요? 134제곱미터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계산하는 거 얘기했어.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할 했죠. 그러면 이제 3, 3, 9, 3, 1은 4, 39에다가 한 평 더하면 40평 얘기하는 거야, 40평. 그러면 40평에 한 대, 그러니까 이 상가가 80평이 나오면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40평 갖고 한 대인데, 잘 봐요. 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한 대잖아.
한 가구당 그러면 10평짜리로 했다 만약에 10평짜리로 했어. 그럼 4가구 나면 4대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론은 뭐냐면 근생이 주차 대수가 적게 들어간다. 주택이 주차 대수가 적게 들어간다. 근생. 그래서 주거는 주차 대수가 많이 필요하고 상가는 적게 필요하다가 이 말이에요. 예. 뭐 시중에 맨날 있는 말인데 저게 왜 됐는지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명드린 거예요. 막상 그림 그려보면 야 같은 면적인데 상가는 한 대만 들어와도 되는데 야 4가구 하니까 이거 4대 필요하네. 4대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뭘로 바꿔야 돼? 주차 대수가 한 대밖에 안 나오는 지역이면 상가로 한 다음에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불법 용도 변경해야지. 그래서 4가구로 월세 받고 이행강제금 나오면 내면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온 게 만약에 1,000만 원인데 월세가 1년에 한 4천 나와. 그럼 1,000만 원 내고 3천만 원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위반하는 거야 다. 이행강제금은 4천 나왔는데 월세가 1,000이야. 이거 끝난 거죠. 예. 그럼 이제 원래 원상복구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주차 대수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 아까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독립된 구조를 안 갔잖아요. 그 공동치사로 돼 있잖아요. 다중주택은. 그래서 걔는 단독하고 다중하고는 같이 하지만 다가구는 공동주택과 똑같이 세대수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다가구 주택 1층에 상가 2, 3, 4의 주택을 6개로 나누면 6대 플러스 한 알파가 있어야 돼요. 삼각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7대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주차 공간이 5대밖에 안 나온다. 그 위에 있는 집을 면적을 줄여가지고 주차 대수를 맞추거나 그냥 두 가구를 나리든거나. 그건 이제 내가 나중에 땅을 크게 갖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작은 땅을 갖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여기 이제 우리 주차 대수 아까 제가 좀 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몇 대? 0.5대. 그리고 60 이하일 때 0.8대 했죠. 그리고 종전에는 여기 5에다가 2.3m였었어요. 근데 개정이 돼서 작년에 2.3이 몇으로 바뀌었어요? 2.5. 그럼 작년에 그 개정이 되면서 요거 2.5니까 기존에 주차 대수가 2대밖에 안 나왔던 지역인데 이거 적용하면 1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딱 그 면적밖에 없었다면 그럼 한 가구가 날아가 버린 게 2019년 3월 달이야.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확보할 때 평행 주차를 할 때에는 여기 폭이 5m만 있으면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넣고 뒤로 바꿔서 나오는데 이게 만약 수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너비가 6m 나와야 돼요.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가 6m가 안 나오면 이 수직 주차가 안 돼요. 땅 살 때 앞에 도로 몇 미터인지도 봐야 돼. 너 이것까지 다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최대한 주차 대수를 많이 뺄 수 있어야 가구 수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평행 주차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다가 중앙에 옆으로 들어가는 거고 수직 주차는 빠꾸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 되려면 진입로가 몇 미터? 6미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 살 때 6미터 도로가 좋다라고 하는 거야. 5m면 4m 이상이니까 지장은 없지만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땅이 2개가 나오더라도 얘가 더 낫다라고 해야 돼요. 6m 도로를 물고 있는 애가 있고 5m 도로를 물고 있는 애 있으면 수평 주차반 주차 대수가 3대밖에 안 나와. 얘는 지금 5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수직 주차가. 그리고 연접 주차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뜰 때 보도 없이 그냥 12m 도로인데 이건 차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세로로 접했을 때 얘가 이제 주차 공간을 집어넣을 때 이건데 이거는 이런 땅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로 넣어놓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 진입로 확보. 그러니까 몇 미터 도로가 더 훨씬 좋다. 그래서 수직으로라도 몇 대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건물 지면 피로티로 뺄 때 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는 여기로 2대 들어가고 어떤 데는 여기가 1대 들어가나 하죠. 그게 도로가 6m 이상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중간에 여기 뻥 뚫어가지고 넣어서 여기서 수직 주차 넣어야 돼요. 그럼 또 여기 폭이 6m가 나와야 돼. 6m 날라면 또 이 6m면 길이가 만약에 20m다. 그러면 4m면 충분한 걸 6m를 빼야 되니까 날아가는 게 2 인에서 40제곱미터가 공간으로 날아가요. 1층에 40제곱미터면 12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생은 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도로가 훨씬 더 좋다고요? 6m 도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형상에서 제일 이쁜 거는 이게 제일 이쁘긴 이쁘다. 이쁘죠? 이쁘긴 이쁜데 건축할 때는 별로 안 좋아. 주차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한 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옆으로 2대 이쪽으로 한 대 3대 나와야 되고 그 상태에서 건물 지어서 올려야 돼. 불편하거든요. 1층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가로로 많이 붙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가로 장방형이 좋다고 했던 게 이거고 몇 미터 접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15m 정도 이상. 그리고 도로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면 훨씬 더 좋다. 6m. 그거 정도만 알아도 좋은 땅 금방 올라가요. 건축을 하기 전에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하다 보면은 설계 빼면서 이거 별론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미 땅은 뭐 했는데? 샀잖아. 우리 땅 산 다음에 설계 빼요. 사기 전에 설계 다 빼놓고 사요? 설계를 다 뺀 다음에 돈을 되게 내가 많아서 땅이 6개 나왔으니까 6개 설계를 다 빼서 이게 제일 좋네 해서 산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런 게 더 좋다 선택할 때 도로가 좀 더 넓은 6m 도로에 15m 이상 접한 게 있으면 XX에서 2개는 버리고 4개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그나마 비용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요 도로가 지금 현재 6m 도로입니다. 6m 도로면 아까 수직으로 들어올 수 있댔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들어갔잖아 지금. 근데 들어갔는데 이 6m 도로에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5대, 이쪽으로 갈 때 3대 됐어. 근데 왜 여기는 공간을 남겨야 돼? 응? 이 공간 왜 남겼냐면 얘가 나가야 되죠. 그럼 얘가 나와서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딱 4대 하면 둘 다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한 공간을 남겨요. 그래서 요게 8대로 맞춘 거고. 근데 주차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당연히 요놈이 제일 불편하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현재 도로 접한 게 여기가 딱 2m야. 2m.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2m. 2m 좁혔잖아요. 그럼 건축은 되죠. 내가 들어가서 차가 빙글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차하려면. 이 폭이 6m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6m가 도로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수직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는 일단 경매나 공매 나오면 사람들이 건축 가능하다 이거밖에 안 봐요. 그 다음에 설계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 일단 싸게 나왔어. 1에 2에 유찰됐어. 근데 샀어. 나중에 설계 빼고 건축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거보다 얘 같은 경우는 접한 길이가 지금 15m 이상이야. 그럼 주차 대수 빼기가 되게 편하거든. 나중에 보면은 얘가 더 싸게 나와서 얘 샀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좀 비싸더라도 얘를 선택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땅의 모양새에 따라 건축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설계 도면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이게 이쪽에 최소 15m 이상 확보하면 좋겠죠. 15m 이상 확보를 한 상태에서 차가 이게 들어가는 거야. 주차 대수 지금 현재 4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무슨 쪽이네? 북쪽이면은 1.5m를 뛴 상태에서 쭉 올라가다가 몇 층부터는 뒤로 들어가죠? 4층부터는. 그래서 여기가 4층일 때 이쪽에서 들어온 거야. 4층일 때. 그럼 5층일 때는 1.5m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계단 형태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 이렇게. 그런 형태예요. 여기 북쪽이라서. 그럼 이쪽으로 얘네가 들어와서 여기 4대 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4대 되고 4대 4대니까 8대 된 거죠. 8대 되면은 보통 8가구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8가구 안 지어요. 몇 가구 짓죠? 뭐 최소한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어서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5층까지 져가지고 계단식으로 돼도 한 12가구가 나온다. 그럼 12가구가 나오는데 0.5대로 맞춰가지고 8대 딱 맞췄어. 그럼 이제 얘는 16가구 팔아먹을 수 있어요. 16가구 팔아먹을 수 있는데 한 대가 주차가 안 나온다. 그럼 2가구 날아갈 수도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경사진 도로에 붙어있는 이 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경사진. 보통 이제 좋은 이유가 이 1층이 이쪽에서 걸어갈 때 볼 때는 분명히 이거 1층 같이 보이거든요. 건축물 대장 뜯으면 B1로 돼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층의 절반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여기 최저 높이가 있고 여기 최고 높이가 있으면 가중 평균 높이를 기준 잡아서 이 높이가 층에 얼마 이상 들어가냐면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지하로 봐요.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도 않으면서 뭐에도 포함을 안 시켜요? 용적률 계산할 때에 뭐에? 연면적에.
연면적에는 들어가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퍼 말하는 겁니다. 두 명이 쳐다보는 눈이. B1이라는 건 베이스 1, 지하 1이라는 뜻이에요. 네. 바닥 면적이 이게 다 100제곱미터. 이 건물 몇 층 건물이에요?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층 건물이에요. 연면적은 얼마죠? 연면적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그래요. 이 연면적이 얼마예요? 400이에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는 포함 안 하기 때문에 300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이 100%야. 그럼 대지에 얼마까지만 쓸 수 있냐면 대지 몇 배? 1배. 그럼 200제곱미터인데 근데 여기 용적률 바뀌면서 이종일반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땅이. 그럼 용적률 200%면 얼마까지 가는 거죠? 400까지 가는 거죠. 연면적이. 그럼 이제 얘는 이 상태에서 한층 더 줘도 되죠. 한층 더 줘도 되는 이유가 연면적은 현재 400이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써먹으면서 지하는 층수도 안 넣고 용적률 산입할 때 안 되니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1층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지하 1층이야. 그럼 얘는 뭐에 안 들어가요? 층수에 안 들어가고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 그대로 한 층 더 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경사지거든요. 경사지인데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 상가 있으면 여기 1층인 줄 알아. 근데 건축물 대장 뜯으면 얘는 지하로 나와요. 그럼 얘 이만큼의 면적을 위로 더 올린 거죠.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전체 용량은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경사지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사지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거 몇 층으로 보여요? 1층으로 보이잖아. 근생이죠. 커피숍 같은데. 근데 이쪽에서 경사지 내려오죠. 여기는 또 커피숍이야. 여기도 몇 층이에요? 그럼 1층이야. 두 개 층을 1층으로 쓰는데 얘는 뭐야? 지하야. 그럼 얘는 층수에도 안 들어가고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 면적 위로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럼 오히려 이 앞에 있는 건물보다 얘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야. 차지하는 면적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땅을 깊숙이 팔수록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지하를 안 빼는 이유가 왜 안 빼는 거예요? 건축비 때문에 안 빼는 거예요. 건축비가 보통 한 1.8배 정도 더 들어가요. 지하를 파야 되다 보니까 그다음 돌멩이 큰 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안반 쪼개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하를 파는데 1.8배, 거의 2배다. 그럼 차라리 그거 안 하고 위로 올리는 게 낫죠. 그래서 1층을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피로티. 그래서 1층은 요즘에 다 피로티로 빼고 위로 올리지 지하 파서 하지도 않아. 왜? 지하는 분양도 잘 안 되고 임대도 잘 안 나가. 그러려면 차라리 안 파는 게 맞지.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지하는 거의 안 파는데 옛날에 건물들이 이미 땅을 파놓은 지하에 있는 건물 있죠.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인 거예요. 그럼 아싸 가버린 거지. 지하 파여 있으니까. 건축비가 또 땅 파는 데 들어가지 않겠죠. 제 말은 이미 지하를 파놓은 거면 좋은 거고. 근데 내가 나대지야. 거기서 건물 짓 거야. 그럼 지하 안 파는 게 낫다는 거지. 건축비가 많이는 나갔는데 분양도 잘 안 되고 임대도 잘 안 돼. 그럼 차라리 그냥 올리자. 근데 얘는 지하를 파는 게 아니라 경사지잖아요. 어차피 파야 돼 여기. 어차피 파야 되니까 이쪽만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올리면 되니까 얘는 거저 먹은 거지. 건축비가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사지는. 그럼 이제 이런 건물들이 많냐? 되게 많아요. 어느 쪽에 많을까 이거? 이런 건물들 어디 많을까요? 역삼동도 많고, 논현동도 많고, 강남에도 많지만 강북에 되게 많아요. 강북에도 많고 부산도 되게 많고. 부산은 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객기 올라가는 데 있죠. 성남 가면 또 그렇게 많아. 성남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는 운전하면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건물도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토지 가치 추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가격도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얘가 평당 얼마냐? 우리가 건물 지어서 평당 분양하는 금액하고 평당 토지 가격이 같거나 얘가 좀 더 커야 돼요. 최소한 평당 분양가 좀 더 크거나 같으면 일단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지출이 10억이면 수익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매출을 올려야 되죠. 매출을 뭘 줄여서. 그리고 그래서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 결론은 비용을 줄이는 거는 못 줄여요. 하나 물어볼까? 줄일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땅값밖에 없어요. 건축비를 줄이면은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 발생할 거고, 그러면 건축비는 못 건드리면은 내가 건축비 말고 줄일 수 있는 건 뭐예요? 땅값이에요. 그럼 땅을 그럼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러면 매출을 올리려면 위치가 좋은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지출을 줄이려면 땅값을 싸게 사야 돼. 이게 웃긴 게 비싸게 팔려면 서울에 있는 애들은 비싸게 팔죠. 땅을 싸게 살려면 서울이 아닌 지역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죠. 적정선에서 맞춰서 가야지. 그래서 수익을 올릴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출 분양가예요. 분양가랑 내가 들어간 총 비용을 뺐을 때 수익인데, 이 매출 분양가 총액은 뭐로 나눠지냐면 내가 지어서 팔 거야. 다세대를. 그럼 6세대다. 그럼 세대 가격당 뭐 3억인데 6세대야. 그럼 6, 3, 18. 18억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 6가구를 지어서 팔 건데 한 가구당 3억이야. 그럼 내가 나오는 매출은 6, 3, 18, 18억인데 6가구 3억짜리. 이해 안 돼요? 되면 이렇게 끄덕거리시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럼 여기 지출이라는 거는 일단 땅값. 첫 번째가 땅값. 그 들어가는 건축비, 공사비.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 금융비용, 기타 비용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세금은 아직 안 냈으니까 세전이익이라고 하죠. 뭐 이제 나중에 들어간 비용하고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은 내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수익 그러면 다 세전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축 공사할 때 대표적으로 제가 지으려는 건물이 주변에서 거래된 걸 봤더니 이 주택이 50억 정도의 거래가 된대요. 50억에 거래되는데 땅값이 현재 30억인 거예요. 근데 건축비랑 공사비가 10억. 그럼 이게 40억입니다. 기타 금융비용이랑 뭐 기타 비용, PF 조달한 그 이자 비용 다 더하니까 5억 정도 나왔어. 그럼 45억인 거죠. 그럼 45억인데 50억에 팔았으니까 세전 이익은 얼마?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얘를 줄일 수 있냐고. 못 줄이죠. 그러니까 뭘 줄여야 돼? 그렇게 좋은 땅을 사는 게 제일 성공하는 데 지름길인 거지. 건축이야 업자 잘 만나서 이제 준공 잘 끝내면 좋은데, 이제 땅도 잘못 샀지, 업자 잘못 만났지,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냥. 땅 잘못 샀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공사비 엄청 또 내고, 하다가 중간에 하자 발생시키고, 그러면 시간 길어지고 금융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 제대로 안 되면은 무조건 수익은 안 나겠지만 제일 넘버원은 일단 땅 잘 사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 선정 잘 해야지. 그래도 너무 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너무 싸게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치 잡는다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3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그 중에서 너무 비싼 데 말고 너무 싼 데 말고 중간으로 보통 하잖아요. 책에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볼까? 대지 면적이 80평입니다. 80평인데 그럼 얘가 30억을 80평으로 나누면 요거는 3,750만 원이에요. 평당가가. 이 토지 가격은 평당 3,750원. 이종 일반. 근데 3,750만 원 정도 되는 지역이면 유출을 했을 때 여기는 강남은 아니겠죠? 강남은 5천에서 뭐 비싼 데는 삼성동은 뭐 3억까지 하는데,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강남권을 벗어난 지역일 거고, 강북은 지금 현재 한 2,000 정도 되다가 지금 올라서 2,400, 2,500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옛날에 1,800 하던 데가 2,400, 2,500까지 올랐어. 그러면 해당 지역은 아마 너무 처진 강북은 아니고 너무 올라 있는 강남은 아니다. 그런 지역일 거예요, 아마. 평당 가격이 3,400 정도 되니까. 거기서 공사비가 200평이 지금 질 건데, 그럼 200평이면 5, 20이니까 500만 원. 평당 500이죠. 평당 건축비가 500인데 근생을 짓게 되면 500보단 덜 들어가요. 구획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주택을 지면 구획 천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 정도인데 서울시는 580? 580 정도 보셔야 돼.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 한 580 보는데, 이게 주택일지 상가일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균 한 50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상가라고 얘기도 안 했고 주택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항상 물어보는데 평당 건축비 얼마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평균 50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평균 500이라고 뻥쳐놓고 수주 받겠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평당 공사비를 그냥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통 기존 한 500 정도로 잡겠다. 그때 10억. 금융비 2억, 뭐 기타 비용 3억 들어서 현재 들어가는 금액이 45억 들어갔는데 얼마에 판 거예요? 50억에.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고정값이잖아요. 얘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와서 이거 해줬어. 500원, 자기는 300에 해주겠다는 거야. 300에서 부실공사 해드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비용 줄였죠. 후에 들어온 후폭 부분. 내가 책임져요? 시공한 놈이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시공한 사람이 책임 안 진다고. 네가 300일을 해서 자재도 싸구려만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300을 주겠다가 아니라 더러운 자재를 갖다 써서 300에 만들겠다 이 뜻이잖아요.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졌지? 이런 것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던 거지 지금. 야, 디벨로퍼인데 저거까지 알아야 돼? 그게 저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요 토지밖에 없는데 일단 아까 5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가 나온 거죠? 5억 들어간 비용이 10%가 나온 거죠. 매출 대비했을 때 수익률은 5%, 10% 되는 거지. 매출 내가 나온 게 50억 중에 내가 5억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출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이제 매출이라고 그러고 요걸 뭐라고 그래? 수익이라고 그래.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사기 전에 요 그림은 그린 상태에서 땅값 써봐야죠. 건축비 어느 정도 나올지 생각해 봐야 되고 이자 비용 생각해 볼 거고 주변에 얘가 지어졌을 때 가장 유사한 놈의 실제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추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하는 거죠.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요 정도 규모는 짓거든요. 그럼 내가 1년 중에 한 8개월 정도 일하고 5억 먹겠다 그럼 하는 거고 4개월은 뭐 해외 나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하고 연봉 5억이면 할만하지 않아요?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지만 잘하는 사람은 10억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1억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야를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럼 여기서 자세하게 보시면 요 매출이라는 거는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평당 분양가 전용 면적당 얼마를 내가 팔 거냐. 그러면 토지 면적에 대해서 아까 용적률을 곱하면 쌓을 수 있는 면적 나오죠. 그죠? 그중에 전용률이 80% 정도 차지한댔죠. 보통 80% 정도 차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몇 프로? 50, 어떻게 또 들은 건 있네. 오피스텔은 한 50% 정도인데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80% 정도 잡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토지 면적의 용적률이 200%다. 그럼 잘 봐요. 100평입니다. 100평에 이종일반이면 200%죠. 내가 쌓을 수 있는 거는 몇 평이에요? 200평이야. 근데 200평 중에 전용 면적도 있고 공유 면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거기다 80%를 곱해야 그 현재 전체 면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평당 분양가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에 판다. 근데 여기 만약에 180평이 나왔어. 그럼 180에다가 1,000 곱하면 1억 18억이네. 다시 할게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근데 토지 면적이 100평인데 용적률이 200%인데 그러면 200평 짓는 거잖아요. 전용률이 80%니까 0.8 곱하면 8 얼마? 8, 26, 160평이구나. 그럼 160평에다가 1,000만 원 곱하면 16억이지. 그럼 얘는 이제 매출이 16억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 거는 평당 얼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땅을. 토지 면적에다가 평당 가격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냐. 그러면 여기 토지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 중에 확장률이 있어요. 이게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 전용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평당 공사비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플러스 기타 비용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금융비 이거 다 더했을 때 이게 지출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왁구는 이렇고. 그래서 여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물건이 그때 테라펀딩에서 의뢰가 왔었던 물건인데 평당 분양가가 곧 매출이 될 건데 준공후 가치는 50억을 잡았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8억을 잡았다. 그러면 건물의 규모는 이제 세대수가 나오겠죠. 세대수에다가 세대수 내 가격이 건물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냐? 그 금액 곱한 게 현재 50억이 나온 거야. 근데 건물의 규모는 토지 면적이 현재 80평이었대요.
80평의 용적률 200%는 이파리스는 160이죠. 160의 전용률은 80%면 실질적으로 128평을 분양하는 거란 말이야. 128평. 근데 나는 이 전체 128평을 질 건데 8평으로 쪼갤 거야. 8평으로. 그럼 세대수 나오겠죠. 전체 면적이 128인데 내가 8평으로 쪼갤 거면 세대수는 16세대 나오겠네. 숫자 나오니까 지금 하기 싫어진 것 같은데. 128평이 나오는데 그중에 8로 나누면 가구당 세대 수가 나오겠죠. 16세대인데 그게 이제 어떤 거는 1.5룸으로 어떤 거는 2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원룸은 잘 안 팔리니까 반 좀 쪼갤 수 있게 1.5룸이나 2룸 형태로 구분 안 한 2룸으로 형태로 만들었다. 네, 세대당 분양가가 국토부 그 실거래가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는지 해서 보니까 최근에 1년간 거래된 거 신축한 물건이 1년 거래된 게 8평 이하로 됐던 것만 골라서 보니까 3.1억, 3억 천회의 거래가 됐대요. 그럼 3억 천에다가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이제? 세대수. 곱하면 이제 매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매출이 지금 현재 50억인데 이 50억을 전체로 나눴더니 평당 분양가는 3,875만 원이 나왔어요. 3,875만 원. 그리고 평당 토지 가격도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내가 땅을 사야 되는 비용. 건물 원가는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뭐부터 사죠? 땅부터 사고 공사비 들어갈 거 아니야? 평당 아까 500이라고 그랬고 금융비용은 보통 지출의 거의 10% 정도 잡아요. 총 들어가는 지출의 10% 정도 잡을 건데 부가수익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건물 원가라고 보고 토지비는 아까 평당 얼마인지 보세요. 30억을 80평으로 나누면 3,750만 원인데 그럼 얘 평당 분양가가 평당 토지가격은 3,750인데 평당 분양가가 3,800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시를 할 때 땅값보다 분양가가 같거나 크면은 수익률이 있다고 봐요. 근데 평당 토지가가 3,750인데 평당 분양가가 만약에 3,200 나왔다. 이거 안 하는 게 맞아. 말뜻이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내용 하나도 필요 없고 결론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평당 토지 가격 내가 산 가격이 평당 분양 가격보다 높으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공사비 들어갔던 건 아까 토지 면적 80평 곱하기 용적률이 아까 200%인데 확장을 했을 때는 보통 한 40% 정도까지 확장이 된다. 그럼 240%에다가 80평을 계산하니까 평당 건축비가 500 정도 들었어. 그래서 총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는 한 10억 정도 들더라. 그리고 금융 기타 비용이 한 5억 정도 이내에서 잡았어. 그리고 부가수익은 5억 잡았어요. 그럼 지출 들어가는 금액은 전체 이 금액이 나올 건데 그 지출에 대한 평당 토지 가격은 3,750만 원이더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는데 자, 평당 분양가나 평당 토지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사업성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어딨어? 기준 가격을 3천으로 잡았을 때 여기는 2천 잡았을 때고 이거 3천 잡았을 때거든요. 평당 분양가, 평당 토지가 2천만 원 이하면 사업성이 없다. 이거는 땅 가격에다가 면적에다가 그리고 건축물을 질 수 있는 건폐율 60% 곱한 거예요. 그거에다가 500만 원 곱하기 토지 면적이 240%다 했을 때 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공식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볼까? 2천만 원 들었을 때 이거는 이제 3천만 원 들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했더니 2천만 원 들었을 때는 수익이 안 나오고 3천만 원 정도 됐을 때가 수익이 나오더라. 똑같은 비율인데 이걸 어디서 찾냐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까 봤었죠.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어서 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돼요. 주변에 실제 거래된 거 봐야 돼. 실제 거래된 거는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 1년간 신축했던 건물이 1년 동안 거래를 얼마에 했는지. 그래서 여기 사이트 가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여기 공개 실거래가 자료 제공 보이죠? 이 사이트 간 다음에 이거 클릭하시면 최근에 내가 지금 현재 찾고 싶은 거 날짜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가가 다세대다. 그럼 다세대 체크하고 그다음 매매냐 해서 매매 서울시 광진구 무슨 동에 금액대를 찾아라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엑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부분은 여기 엑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엑셀로 여기 동네 이름 있죠. 뭐 런던빌, 뭐 담, 리치빌, 촌필스 얘는 이제 이름이에요. 그 동네 다세대 분양했던 거. 그리고 잠실동에 있는 같은 동네에 집원은 근처에 있는 거 위주로. 그다음에 전용 면적이 잘 보세요. 30이 안 돼 있죠. 잠깐 여기 있죠. 30이 안 돼 있잖아. 30이 되는 순간 이상이 되면 뭐였어? 아까 주차 대수가 0. 예로 하면 0.5대야. 근데 이거 30을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0.5대가 아니라 0.8대가 돼요. 그럼 주차 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용 면적 전부 다 29.28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숫자가 왜 저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보면 돼. 그리고 층은 5층에 거래됐고 3층짜리 거래됐고 2층짜리 거래됐는데 보통 5층짜리 봐야 돼? 3층짜리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2층이나 3층 거래된 거를 봐야지. 5층은 위로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 만약에 혹시라도 없었다 그럼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거래됐던 것 중에 2층이나 3층 되는 애들 위주로 해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당시 20년도였으니까 19년하고 18년도에 거래됐던 거 위주로 봐야 되는데 최근 신축이 19년, 18년이죠. 1, 2년 안에 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거래 연도는 19년도, 18년도 거래됐던 애들이 있다가 가장 최근 거래. 걔네들 보니까 3억 3천, 3억 4천, 3억 4천, 3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 1200. 평균치로 따지면 3억 한 2천 정도 된다. 그럼 내가 3억 1천에 내놔도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저걸 보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될 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인해 전용 면적이 전부 다 30 이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30에서 50 사이거나 60 초과로 이렇게 나눠서 세대수당 얘 몇 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비교 기준축은 주로 2층이나 3층으로 선정을 하는 게 맞고 거래 연도도 최근 1, 2년 걸 봐야지 3년 전 걸 보면 안 되죠.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 가격이 5억이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지금 12억 돼 있잖아요. 그것도 5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길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2배 이상이 올랐는데 그걸 5년 전 거를 비교하면은 실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이나 2년 정도 보셔야지. 요게 전용 면적이 구간별로 평당 매매가 추세 본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요거 20에서 30이죠. 그리고 요거 30에서 40이고 50에서 60이야. 전용 면적이. 평수로 해볼까? 평수라면 이제 몇 평? 전용 면적? 곱하기 몇? 곱하기 3이잖아. 6평에서 9평이죠. 8평 정도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8평짜리 때문에 예를 넣고 본 거야. 평당 분양가가 지금 현재 2,650에서 3,000 사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리고 빨간 색깔이 요 놈이죠. 그럼 이제 나왔네. 전용 면적이 작은 평형일수록 분양 가격은 높다는 거잖아. 그러면 큰 평수로 지어서 파실래요? 작은 거로 쪼개서 파실래요? 작은 거 쪼개서 팔아야지. 근데 그것도 제일 잘 팔리는 평수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 올라가야지 뭐. 제 말은 나중에 난 굳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팔지 말고 방을 좀 쪼개서 많이 쪼개서 전용 면적 쪼개면 또 공유 면적이 늘어나니까 건물은 비슷한데 쪼개서 파는 게 더 평당 분양가를 높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노후주택이라고 그러면은 걔는 건물 가격이에요, 땅 가격이에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노후주택 얼마야 그러면 야, 건물은 얼마고 토지는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토지 가격이야 걔는. 철거하고 새로 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비가 더 들어가죠. 그리고 준공 후에 나중에 얼마에 내가 팔 건데 들어가는 비용 2개를 빼고 그리고 수익도 빼주면 요 값이 곧 노후주택 가치라고 본다. 근데 여지껏 설명한 거 5가지만 일단 머릿속에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요 5가지 보면 돼요. 5가지가 제일 좋은 거 개발 제일 좋은 땅이 뭐냐 그러면 1번부터 5번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거 설명한 거는 책 보면 나중에 이해될 건데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이 5가지예요. 첫 번째 서울이다. 그럼 몇 종 일반하고 몇 종 일반이 좋은데? 2종하고 3종이 좋은데 그 중에 만약에 똑같은 땅인데 가격이 누가 조금 더 비싸면 3종이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난 뭘 선택한다? 2종 선택하는 거 맞아요. 3종이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나는 이거 선택하면 오히려 더 적게 짓는 경우도 생기고 비싸게 사서 적게 짓는 것보다 싸게 사서 많이 짓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중 일반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무슨 제한을 하나 추가로 받아요? 일조 제한. 일조 제한을 받다 보니까 북도로에 아까 몇 미터 정도 되는 도로가 좋아요? 6미터. 아까 5미터란 말 안 쓰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직각 주차 때문에. 그래서 한 6미터 정도 되는 도로에 북도로 몰고 있으면 제일 위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붙어 있는 게 좋겠지, 도로에. 몇 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북쪽에 공원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지금 뒤로 가야 되잖아. 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뒤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이 북쪽이죠. 제가 뒤로 가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애가 내 머리 때문에 햇빛을 못 받으니까 내가 뒤로 간 거잖아요. 근데 북쪽에 공원이 있으면 여기 햇빛 받아야 돼요? 건물이 있어? 없잖아. 그럼 일조 제한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쪽 방향에 공원이 있거나 뭐 하천이 있거나 또 철도가 있으면 오히려 더 건축물 짓는 데는 또 좋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필지 면적은 50평에서 100평이 좋은데 보통 다중주택은 50평대로 가죠. 근데 다가구나 다세대는 100평대로 가는데 100평을 사도 크게 좋은 게 없었어. 일조 제한으로 용적률 다 못 찾아 먹어서. 그래서 몇 평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80평. 그래서 다중주택이면은 보통 한 50평대 되지.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나 뭐 다가구 다세대는 몇 평? 80평대가 좋더라. 그리고 가로 장방형 필지로 아까 몇 미터 이상 도로 접하는 게 좋다. 15미터 이상 접해야 주차 공간 확보가 잘 돼서 건축물을 지을 때 최대 세대 수를 더 뺄 수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평당 분양가랑 평당 토지 가격 봤을 때 누가 더 같거나 분양가가 같거나 얘가 좀 더 높으면 돼. 그러면 수익은 나온다. 근데 서울은 웬만하면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이 정도. 그래서 요 5가지 설명하려고 이 5가지 설명하려고 앞에 거 하나씩 설명한 건데 결론은 이건데 이것만 설명하면 앞에 거 내용을 안 들은 사람은 이게 뭐라는 거야?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책들 있죠. 그 책들 보면 이론서가 있고 실문서가 있는데 이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실문서에는 있는데 되게 장황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 책을 2-3번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그걸 제가 지금 현재 1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이 정도 이해됐으면 책 많이 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땅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산 거예요? 옛날에 산 거예요? 수익은 이미 나온 거예요. 땅 가격에서 수익 나온 거예요, 이미. 쌀 때 내가 1200일 때 샀는데 지금 3000이니까 거기서 평당 벌써 누릴 수 있는 게 1800을 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땅 있는 사람이 땅땅거리고 산다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웃자 버렸으면 그냥 웃어요. 일단 그것도 어느 지역의 땅을 저기 속초에 아니면 이제 평창에 아니면 서울에 서울 어쩔 수 없어 서울값은 올랐는데 걔는 안 올랐잖아. 그리고 일단 노주택이 보유가 된 상태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땅을 팔 때 이미 구획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신축하는 데 매우 유리한데 전국 집값 변동률 중에서 여기 이게 2009년 10년간 본 거거든요. 10년간 가격이 올라간 땅 가격 비율이에요. 그래서 현재 18년도에서 마지막 10년치 보니까 12년도까지는 이게 좀 많이 안 올랐죠. 2008년에 뭐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을 때 부동산 경기 안 좋았었어요. 안 좋다가 12년 정도 돼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땅값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보다는 이게 그냥 뭐라고 그러지? 중간선 연결하면 수직 상승이죠. 그러니까 땅 가격은 거의 떨어진 적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거의 수직 상승이죠. 이거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전국이에요. 서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국 평균 집값 변동률을 다 더한 게 저 그래프인데 그럼 대한민국은 땅값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럼 서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서울은 얘보다 더 급상승이겠지. 지방은 좀 약간 낮으니까 평균치가 된 거겠죠. 근데 여기 올라간 상승률 보면 서울은 얼마나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뻐요?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거를 치우고 이걸 짓겠다 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A씨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야 저거 철거도 되게 용이할 것 같은데? 철거도 되게 왜 주변에 이쪽도 도로고 이쪽도 도로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되게 편할 것 같고 철거를 했을 때 야, 내가 어느 정도 규모 건물을 질 거냐 상상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낡은 집도 다시 보자란 말은 그 집은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지어서 팔 때 내가 여기다가 땅 사서 지어서 팔 때랑 여기다가 땅 사서 지어서 팔 때랑 여기다 지어서 팔 때 일단 원가는 어디가 제일 당연히 낮죠? 일단 1번, 2번, 3번으로 할게요. 서울, 대전, 광주. 3번이 땅값은 제일 싸겠지. 땅값이 얘가 제일 비싸겠죠? 근데 분양가는 어디가 제일 비싸다, 당연히? 1번이 비싸죠. 그 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돼 있겠지, 뭐,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요자를 찾아야 돼, 수요자. 지었는데 팔려야 말이지. 비용은 내가 적게 들여서 지었어. 비용은 내가 중간 들여서, 난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지었어. 그럼 이제 뭐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자는 다 어디 몰려 있어요? 여기 몰려 있단 말이야. 이거 이만큼 있으면 여기 이만큼 있겠지. 그럼 확률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개발해서 수익을 가지려면 수도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지방의 중소도시 중에 도심지에다 하는 건 괜찮지만 도심지가 아닌 외곽으로 하면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근데 여기서 수요자가 그럼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몇 평을 원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수요자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있으면 몇 인 가구가 제일 많죠? 대한민국의 현재 가구 수 구성원. 지금 현재 1위.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가구 수가 2인 가구예요. 2인 가구. 그 다음 많은 가구 수가 3인 가구 수. 제일 적은 가구 수가 4인. 이게 1995년도에는 반대였었어요. 근데 2015년도 딱 됐을 때 딱 정반대 됐어요. 2015년도에. 근데 이제 16년, 17년, 20년 왔고 앞으로 30년 되면 얘가 거의 70, 80% 된답니다. 앞으로 2030년 정도 현재 인구 비교표 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8년 남았죠, 이제. 2030년 될 때까지 7, 80%래요. 지나가다가 10명 중에 1명은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제가 다리 딱 걸면 혼자 살지 그러면 어떻게 막 그래. 10명 중에 8명이.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형대는 몇 평형대인 거예요? 작은 평형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가구고요. 1인 가구고 그냥 인구수예요. 이제 인구 늘어나는 거는 거의 어디까지는 올라 하나 물어봐야지. 지금 우리나라 인구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가 늘고 있다고. 근데 어떤 분이 인구 줄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1월 1일자로 뭐가 있었냐면 신문에 대한민국 5천만 돌파 이렇게 했었어요. 인구 5천만 돌파. 근데 그분 하시고 지금 새로 오셨죠? 지금 5,200만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에서 그 사이에 200만 명이 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태어나는 숫자랑 돌아가시는 숫자 중에 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안 돌아가시는 숫자 많은 거예요. 이분이 끈질기게 사시는 거예요. 그제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 돌아가시는데 애들은 적게 낳았잖아. 근데 얘네들도 계속 태어난 게 한 200만 명은 태어난 게 아니라 뭐 3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면 100만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덜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인구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2030년도까지 늘어나다가 31년도부터는 줄어들 거라고 지금 현재 전망치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파란 색깔이 가구수인데 가구수도 계속 증가하죠. 가구수 계속 증가하는데 요거 빨간 색깔이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증가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몇 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나라인데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나라인데 1인 가구가 제일 원하는 평형대를 알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임대를 두건 아니면 내가 분양을 하건 분양이 잘 되려면 수요자가 많은 층으로 만들어놔야 거래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가구 수는 2030년 이후에도 계속 1인 가구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인구는 줄지만 1인 가구는 늘어나면 1인 가구 주택이 1인 주택은 계속 수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 사람이 1인 가구 주택을 50채 막 60채 가졌는데 정부가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보유세라든지 세금 늘리고 있잖아 지금 다주택자는. 그럼 이제는 저는 조그만 주택을 사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 50채 갖고 있으면 이거 끝나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주택 하나랑 내가 갖고 있든지 살고 있든지 하나, 나머지 추가로 하나를 더 사면 이게 다주택자 되잖아요. 그럼 시간 간격 맞춰가지고 비과세 받는 조건 하겠지.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게 2주택 아니면 안 돼요. 3주택을 일시적 2주택 아니라 일시적 3주택은 애매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당 2주택 정도인데 그래도 1인 가구가 늘어나면 1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다. 그럼 내가 30평짜리를 지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1인 가구가 제일 좋아하는 평형을 조사해야 했더니 몇 평형을 제일 많이 좋아해? 보통 이제 15평대예요. 내가 혼자 사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 그러면 그렇잖아. 나 지금 씻고 있다 나왔는데. 원룸 살아보신 적 있어요? 문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바로 밑에 신발 입고. 그런 집에서 살기를 원할까 우리가? 소득 수준은 올라갔고 1인 가구여도 자기 방이 있고 자는 방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방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룸 정도는 분양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뭐 3룸, 5룸은 좀 그렇고 1인 가구들이 원하는 건 2.5룸이나 투룸 정도인데 이들이 지금 원하는 형태를 봐야 되는데 이 표예요. 이게 2015년도의 기준인데 1인 가구가 27%, 4인 가구 18%예요. 그리고 17년, 18년 여기 현재 기준이 이쪽이니까 현재 여기가 1인 가구, 2인 가구 있죠? 2인 가구가 거의 이제 50% 넘었죠? 60%가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70%, 80%까지 간다는 뜻이야. 2035년 되네, 45년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난 앞으로 우리가 집을 한 채 사면 몇 년은 가지고 가야 돼요? 철거하기 전까지 한 40년은 가져가잖아요? 내가 이번에 지었어. 2025년도에 내가 집을 지었다. 그럼 앞으로 몇 년은 얘가 살아있어요? 2065년. 이거 어려운가? 2025년에 지었어요. 40년을 더하면 2065년이야. 난 2065년까지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안 팔고 있으면. 이 방에 월세를 들어올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원하는 평형대가 30평형대가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 12평에서 15평형대면 이들이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월세라도 제대로 받고 팔기라도 잘 파겠지. 근데 이거 크게 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택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공급량인데 보시면 2006년도부터 여기가 2015년 사이인데 요 등락폭이 이렇게 공급량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보이죠?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 공급량은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 하죠. 아파트는 위험성이 많아, 분양할 때. 근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애가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애가 보이죠? 이건 이제 평균치를 말하는데 그 중에 여기 연립하고 다세대 있어요. 다가구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 뭐가 나오든 간에 변함없이 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주택 정책에 따라서 굴곡이 심하잖아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실시됐다.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대요. 그러면 내가 땅 사서 아파트 지어야 돼? 지으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 있는 땅은 거래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옛날에 아파트 30평을 내가 8억에 팔았는데 정부가 여기는 6억 이하로 팔라는 거야. 그럼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채당 2억이면 100채면 200억이에요. 1000채면 2000억이 날아가요. 사업성이 없잖아요. 건설회사는 땅을 사서 건설한다요? 안 한다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러면 그 적용하는 해까지는 엄청 늘다가 다음에 훅 떨어져요. 근데 이미 땅 산 사람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은 하지. 공급은 하는데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 없어진다 그러면 슬슬 또 올라가. 그게 이때예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가. 그러니까 공급량 늘었죠.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공급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는 애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울러 디벨로퍼들이 하는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애들은 정책이 뭐 변해도 그냥 상관없이 계속 공급량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현재 서울 수도권은 가구당 차지하는 그 보급률이 100%가 아직 안 된 곳이 여기 수도권하고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인데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98%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110% 넘는 애들이 천지예요. 충남, 전북, 전남은 보급률이 높아. 왜 높아요?
인구가 적어서. 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인구는 줄는데 집은 옛날에 저놓은 게 있는데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보급률이 는 거지. 근데 그 인구가 어디로 간 거야? 다?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가는데 서울은 그래서 아직까지 100%가 안 돼요. 그럼 서울에는 지면은 나간다는 얘기지. 근데 무슨 공간이 없어요? 땅이 없어. 질 공간이 없으니까 풀어야지. 그럼 수도권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푸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푸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못 풀어요. 지정권자가 국장으로 돼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해제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정부가 이번에 주택량을 늘려야 된다고 그랬대. 그럼 대통령이 늘리라고 하면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국토부 장관은 그럼 뒤통수 맞기 전에 빨리 가서 개발제한 풀어.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 짓겠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보금자리 짓고 신도시 만들고 막 하는 게 전부 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푼 땅들이 다 무슨 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밀어서 아파트 짓기 편하니까. 그게 이번에 3기 신도시 아니에요. 그 전에 2기고, 그 전에 1기고. 그럼 1기, 2기, 3기를 하는 순간부터 어느 지역 동네 가격이 다 올랐어요? 서울시 집값이 다 올랐어요. 신도시 들어가고 나서 집값이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나중에 표 보시면 신도시가 끝나는 순간 다 서울 집값만 올랐어요. 서울 집값 잡으려고 신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서울 집값이 다 올라갔다고. 이거 그림을 일단 안 그려도 되겠다. 일단 요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 넘었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랑 여기 수도권에 들어있다 보니까 인천 제외하고는 경기도하고 서울은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다. 그래도 아직 사업성이 있다 이 뜻이고. 그리고 노후주택, 오래된 주택이 이제 교체되는 이제 수요가 되게 많아지는데 2035년까지 계속 현재 우리나라의 오래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한 30년 이상 잡은 거예요. 여기 노후주택이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67만 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267만 호라고. 우리가 이제 저 집을 사서 할 수 있는 집이. 고민이 엄청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주택은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35년까지 봤을 때 한 50만 가구가 더 늘어난다. 그럼 300만 가구예요. 300만 개의 집이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00만 개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한 개 하는 거지, 이제. 여기 있는 멤버들만 하는 거야. 다른 애들 못 해요. 여기 있는 멤버들 딱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까지 포함한 겁니다. 서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2035년이 되면 기존에 있던 주택들, 오래된 주택들이 포화 상태가 되는 시점이 35년이더라 이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노후 단독주택 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요 단독주택이 제일 많이 차지하지. 그럼 얘를 철거하고 옛날에는 뭐를 했어요?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정부가 뭐 하래요? 재생사업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스스로 알아서 지으라고. 그래서 결합 건축 하시는 것도 있고, 협정제도라고 들어봤어요? 건축 협정제도라고 해서 옆에 있는 집하고 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건축법에다가 지금 현재 실행을 해놨고, 지구 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난개발 막으려고 만든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협정이란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저기 달동네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도 협정이란 걸 해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수익형 주택 개발 과정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저는 여기 파트 한 거예요. J 파트 비슷한 거랑. 설계는 이제 우리 건축사분께서 설계 도면 보는 방법 말씀드릴 건데 뭐 보는 방법만 알면 되지 설계하는 걸 배울 필요는 없어요. 설계를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도면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문은 이쪽에 있고 여기가 베란다고 발코니고 뭐 이런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을 받았는데 이거 만지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건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공자만 잘 선택하면 되고 설계 도면이야 어차피 건축사 하는 일이 맨날 그건데 그 이상하게 자기가 창조하진 않아요. 허가방이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분야가 아마 제일 힘든 부분이 여기 거예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설명 다시 드릴 테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십시오.